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최근 음악계에서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분쟁이 벌어져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디즈니와 데드마우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마우스 로고 특허권인데요. 데드마우스는 캐나다 출신의 일렉트로닉 음악 아티스트로 공연은 물론이고 앨범 재킷에 이르기까지 사람들 앞에 나설 때마다 G 모양의 가면을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치 한국의 프라이머리가 박스를 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G 모양의 가면이 미키마우스와 비슷하다면서 디즈니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키마우스는 3개의 동그란 원이 겹쳐진 형태로 G를 표현하고 있는데 데드마우스 역시 이와 똑같은 형태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드마우스는 작년에 자신의 로고를 특허로 등록했고 아마도 이 특허를 기반으로 로고를 활용한 티셔츠나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려고 했던 모양인데요. 특허를 따내기 전까지는 쉬쉬하던 디즈니가 G 모양의 관련 상품들이 쏟아질 생각을 하니까 아마도 잔뜩 긴장을 한 모양입니다. 데드마우스는 괜시리 음악 외적인 산업에까지 손을 대려다가 화를 당했고요. 디즈니는 쉬쉬했을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야 소송을 제기하느냐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음악은 데드마우스의 곡 듣겠습니다. Ghost and Stuff입니다. My body with you. I feel alone, feel at home, feel like nothing is true. She took me to a place where my senses gave way. Turning round, shutting down what the people say. Climbing up, killing time, let them give you some. Take my hand and let it come, let it come, let it come. Take it back when she knows that you're doing it right. 'Cause everybody else knows what they're taking tonight. But I just wanna play it right. You're gonna get that tonight. Walking the line on my own. Lift me up to the stars, we are coming home. I only got a taste, but we're out of time. We are sold on the cold physical design. Set me free, send me out on the run. Lift me up to the sun, to the sun, to the... We are burning down. Burning down. It's the way.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뉴스 뒤집기.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현대차가 빅 이슈였어요. 네. 현대자동차에서 그 한전부지 네. 삼성동 땅 산 거 그거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예, 감정가가 3조 3천억 원이라고 한 것도 엄청났는데 예. 써냈던 돈은 10조 5,500억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네. 저도 물론 저부터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사업가들은 뭔가 인식 구조가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장부가는 2조 원, 네. 정확한 2조 73원이고요. 그다음 공시지가, 그러니까 세금 매기는 기준이 돼서 정부세 매기는 가격은 아마 1조 4,800억에서 뭐 1조 한 5천억 정도 되고, 네. 그다음 감정원에서 이게 감정가 시장 가격이 될 수 있는 뭐 시장 형성이 될 수 있는 가격은 3조 3,300억 뭐 그런 정도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 감정가의 3배 이상을 써버렸으니. 네. 3배 이상을 써버렸으니까 상당히 놀랍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심지어 현대 안에서도 그랬답니다. 처음에는 놀랍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현대 안에서는 잘했다. 어차피 필요한 땅이면 땅은 뭐 재생산되고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랬어라도 잘한 거 아니냐. 현대 네. 안에서는 또 그랬다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근데 이걸 두고서 현대차가 그만한 자금 여력이 있느냐에 대한 이제 우려가 주가로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주가가 첫날 현대차 주가가 9% 정도 쉽게 말해 그 정도 폭락이라 할 수 있겠죠. 네. 9% 떨어졌는데 또 그 다음 날은 보합세를 유지했거든요. 네. 그 다음 날 하루 지나서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신용평가사들 특히 그 국제 신용평가사 뭐 무디스다, S&P다, 뭐 국내도 말할 것 없고 이런 데서는 현대차가 10조 원 이상에 썼지만 한전 부지 인수가 신용 등급에 영향이 없다 이런 발표가 바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현대차에 이번에 나오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그 주죠 여기에 있는 현금 자산이 29조 원 정도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로 충당하고 남고 어차피 뭐 거기서 또 기존에 세 주던 계열사들 세금 줄이는 거 여러 가지 필요해 하면은 자기네들은 뭐 상관없다. 그리고 어쨌든 신용평가사들이 이 정도면 감내할 수준이고 큰 문제 없다 이렇게 평겼다는 것도 좀 주목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글쎄요, 회장님의 입장은 제가 돼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일반 직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통상임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예. 두고서 이제 또 임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죠. 예. 이 돈을 인력비, 인건비를 올리는 데 쓰지 않고 이렇게 부지를 사는 데 쓰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말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돼요.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통상 임금을 비롯한 인건비 문제는 계속 협상으로 남을 거고요. 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는 데서 뭐 인건비도 있고 R&D 연구 개발 비용도 있고요. 네. 또 뭐 여러 가지 투자, 기업 인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로서 인건비하고 직접 연관시키는 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대로 통상이건 필요하다면 법에 정해진 따라 필요하면 줘야 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뭐 만약에 과다하게 무리 요구하는 거라고 하고 안 줘도 되는 거라면 안 줘도 되는 거니까 그거와 직접 연결시키는 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네. 현대자동차 R&D 기업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연구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R&D에 이게 들어가는 게 현대자동차가 조 단위로 하는데 6년치 R&D를 한꺼번에 쏟아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년치 지금도 현대자동차 노조는 뭐 월급을 많이 받느니 귀족 노조니 온갖 소리 많으니까 그 임금 문제는 알아서 넘어가는 알아서 하기로 우선 접어놓고 현대자동차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현대차뿐만 아니라 무수한 협력업체들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에서 수십만 명이 거기서 우리가 산업으로 각지 생태계를 만들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해서 먹고 사는데 이 R&D 비용으로 6년치를 한꺼번에 쏟아냈으니 그러고도 여기에 뭐 100층을 세우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세우든 자동차 전 시장을 만들든 뭐 하든지 R&D를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연구 투자를 그걸 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이고 거기에 지장을 있다면 우려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포인트라고 우리는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근데 현대차는 굉장히 절실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재밌던데 현대차에서는 회장 특명으로 무조건 인수하라. 네. 그랬다고 합니다. 물론 결론이 나오니까 더 그랬죠. 오죽하면은 정부 공기업에 산 거는 돈을 많이 주더라도 공기업이 그 정부를 대리해서 하는 거고 정부로 가는 거니까 돈 많이 써서 상관없다. 뭐 지금 말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액면 그대로 하자면 상당히 뭐 인상적인 그런 말인데 들어보면 삼성도 지금 얼마를 쓴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굉장히 궁금한데 뭐 적게는 한 4조 원 썼다는 얘기도 있고 삼성도 9조 원 썼다는 얘기도 있고요. 9조 원 썼다는 얘기도 있나요?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확인이 안 되니까. 예. 근데 그렇게 얘기 나오는 근거는 이 땅을 현대가 현대 삼성이 응찰을 하면서 각각 현대는 뭐 현대건설 같은데 의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삼성은 삼성물산에 의뢰해서 땅 가치가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이냐 개발 이하에 따라서 주변과 연가에 따라서 나오냐 이야기했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쪽 다 한 8, 9조 원 가치는 충분히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건 역시 들리는 소리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8, 9조 원의 가치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쓰는 김에 더 써서 무조건 인수하라 해서 더 썼다는 얘기가 있고 뭐 삼성도 만약에 그걸 그 정도 가치로 봤다면 그 정도 썼을 거라는 이야기는 뭐 그럴듯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현대차가 양재동 사옥에 만족하지 못하고 뚝섬에도 한때 관심을 보였었고요. 네. 그거 잘 안 되면서 임원들 많이 물갈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이번에도 안 되면 배수진을 치고 임원들이 쓴 거 아닐까요? 뭐 어쨌든 현대차가 뚝섬에 110층을 짓겠다. 네. 그리고 현대차의 글로벌 경영 본사 센터를 뭐 만들겠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게 규제 때문에 안 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층을 확실하게 안 해줬어 서울시가 아니면 관련 구가 안 돼서 수건인데 못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서울시가 마침 그 한전 부지를 일반
주거 용지인데 네. 용지를 바꿔주는 3종 주거 지역에서 상업 용지를 바꿔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특혜입니다. 3종 주거 용지면 그 땅 면적 대비 용적률, 그러니까 땅 면적 대비 250%밖에 못 짓는데 상업 용지가 되면서 800%를 지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물론 특혜를 주고 대신에 이제 기부 체납으로 그 땅의 40%도 시에서 받겠다는 거죠. 네. 기부 체납을 받겠다는 거에 하여서 건물도 그렇게 지으면 100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현대차로서는 뚝섬의 이야기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될 만한 지역에 확실하게 지지를 서울시가 그 일대를 기존의 코엑스하고 잠실운동장까지는 마이스 산업, 전시 산업 뭐 그런 걸 하는 특구로 개발하겠다 하니까 확실히 의지가 있는 데서 제대로 지어보겠다는 얘기고 네. 또 양재동에 우리 그 고속도로 타고 경부도로 타고 네. 들어오면 보이는 그 센터는 현대차 기아차는 R&D 센터로 이미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네. 단단히 거기를 중심지로 세우고 이 지역은 기존의 현재 그 사옥은 R&D 센터로 특화해서 나누겠다 그런 네. 의지로 보여지네요. 예. 그러면은 기부 체납금은 얼마나 된다고 하죠? 그거는 지금 금액보다도 땅 면적을 40%를 서울시가 기부 체납을 받겠다는 거니까 지금 면적이 예. 7만 9,300평방미터 우리라면 저 평이 더 익숙하겠는데 24,000평인가? 네. 그러니까 축구공의 12개 크기라고 하잖아요. 네, 축구공의 네. 축구장 12개 크기라는데 그중에 40%를 공공용지로 내놓는다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공원을 만든다든지 거기 도서관을 뭐 만든다든지 그건 이제 시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죠. 그리고 그 면적을 뺀 나머지 부분에서 쭉 초고층 빌딩을 하나 세우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현대차는 수건을 이루기는 한 거네요. 그런데 이제 지켜봐야 될 겁니다. 이게 네. 이제 우선 땅 부지 매입에 10조 뭐 5천억 들어갔고요. 거기다 건물을 짓고 복합적인 그걸 하면 적게는 15조 원, 또 예. 많이 버는 사람도 20조 원이 돈이 들어갈 거라는데 이제 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단순히 축하보다도 뭐 마천루의 저준이 성자의 저준이 해가지고 예. 그 과도한 투자에 대한 어떤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경고를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봐야겠지만 어떤 현대차로서는 그걸 수건 사업을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글로벌 상징처로 만들고 전시까지 자동차를 만들고 전시 시험하고 하는 그런까지 다 하는 센터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죠. 네, 그게 완공되는 계획이나 뭐 이런 것도 지금 공개가 됐나요? 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로서는 이건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벌써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아까도 그도 말씀드렸지만은 양재 쪽에 있는 기존 사옥은 글로벌 R&D 센터로 만든다고 하니까 네. 아마 이런 거는 굉장히 빨리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네. 이거는 현대차만이 할 수가 100% 할 수 없는 게 아까 말한 40% 기부 체납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여기에 어쨌든 이 새로 들어서는 면적의 또 한 40%를 그 전시 공간으로 써야 된다는 원칙을 네.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시 공간은 이제 현대차로서는 자동차에 대한 전시 공간. 그 독일 같은데 뭐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시하고 거기서 체험하고 놀이하고 직접 와서 자동차 사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런 복합 공간으로 만든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걸 네. 만들겠다는 계획하고 서울시의 개발 계획 거기서 마이스 산업으로 연관되는 계획이 같이 가지게 되는 거니까 네. 현대차만이 마음대로 결정한다거나 그걸 다 개발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원순 위원님은 이 정몽구 회장님의 그 어떤 의사 결정이랄까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오셨어요? 보통 이제 굉장히 독단적으로 내린다 이런 평가도 없지 않았거든요. 일화가 매우 많죠. 일화가 많아서 뭐 책상에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는데 네, 전 뭐 그건 사실 잘 모르겠고 그 이제 정주영 회장 때 네, 그런 얘기했습니다. 현대건설 사장 정주영 사장일 때 네, 뭐 정부에서 대통령인지 정부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광급 공사를 했는데 장관인가 대통령인가 정주영 사장을 불러서 예, 얘기했다면 지금 이렇게 해서 정부 나라 돈이 없어서 이 공사 대금을 바로 못 주는데 어떡하지요? 미안해서 하니까 그 작관 정주영 회장이 그랬답니다.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고 뭐 정 돈 없으면 안 줘도 괜찮고요. 그래요? 뭐 그랬답니다. 예. 그런 일화가 들리는데 그 빚내서 하는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광급공사나 해가지고 크게 해서 또 돈 많이 벌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국내 시장 보러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네, 그죠? 관세 그거 해서 자동차 국내 시장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회사를 키운다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또 번 돈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그게 돈 얼마더 썼다고 해가 쓴다는 그 자체는 그게 뭐 공기업부터 그래서 한전은 지금 대박 났다는 거죠. 네. 빚을 한꺼번에 빚을 확 줄이니까 그렇게 예. 해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김해커의 그 리더십 부분은 뭐 네. 제가 알겠습니다. 이러고 하기보다는 하도 일화가 많아가지고 말하자면 네. 좀 독재한다 그 말이죠. 예. 그런 일들이 또 뭐 있는 건데 큰 여기까지 틀에서 보면 되지 듣겠습니다. 않을까 네, 싶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네, 오늘 오전에 공무원 연금 개혁 정책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공무원 단체의 저지로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여당의 의뢰로 연금학교에서 마련한 고강도 공무원 개혁안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었는데 결국은 토론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금 개혁안을 내놨길래 이렇게 논란이 큰 건지 4부에서 연금 개혁안을 직접 마련한 김용하 연금학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로펌에서는 아파트 하자 보증 기간 내에 보수 책임 공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은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특허 괴물입니다. 제품은 만들지 않고 특허권과 지식재산권만으로 수입을 올리는 특허관리 전문회사를 말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특허권과 지식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다 보니 특허권만 전문으로 사들여서 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특허 사냥꾼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들은 특허권을 사용하는 기업이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서 막대한 보상금을 챙깁니다. 1998년 미국의 테크서치라는 회사가 특허권 하나를 사들여서 인텔에 그 10,000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요구했는데요. 당시 인텔 측 변호사가 테크서치를 특허 괴물로 비난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요즘엔 전자기기나 소프트웨어를 많이 생산하는 한국도 특허 괴물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여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연금 고강도 개혁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금학회가 어제 이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요. 수령액은 4% 깎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입니다. 그러니까 내는 돈은 더 많게 하고 받는 돈은 더 적게 하겠다는 그런 개혁안인데 오늘 이걸 두고 좀 심도 있게 토론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공무원 노조 반대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금 개혁안을 낸 것을 주도하신 분이죠. 한금연금학회장인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김용하 교수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고강도 공무원 연금 개혁안 내놓으신 이후에 방송 인터뷰는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오늘 개혁안 토론회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네. 네. 상황이 어땠나요? 일단은 이제 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라는 것은 뭐 그냥 연구만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네. 당사자인 공무원하고 협의도 하고, 또 공무원들의 의사도 전달받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가야 되고 국민의 뜻도 들어가야 되고 예. 이제 여러 수렴 과정 또 공무원과의 또 의견 조율 과정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오늘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전문가로서의 어떻게 보면 개선 방안의 바람직한 방향을 일단은 이제 만들어서 네. 이제 그 사회적 논의에 붙이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적 논의 자체가 이제 못하게 이렇게 막히니까 이건 참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네. 사실은 뭐 이것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고 이것은 어떤 이제 이 학자적 견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무원 또 하실 말씀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당사자니까 얼마나 힘드시고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은 이 행사장에 오셔가지고 직접 네. 말씀하시고 또 저희가 좀 오시라고 좀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공식적으로 이제 토론자로 모실 때는 또 오시지도 않고 네. 또 그 대신에 뭐 한 분 대신에 이제 500명 넘는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네. 그 장소예요? 다른 말씀을 해주셔서 참 충격을 많이 받았죠. 예. 교수님 혹시 지금 좀 피해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 이제 오늘 오후 수업이 있어서 예. 수업 이제 마치고 네. 지금 잠깐 앉아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그동안에 나왔던 것보다 상당히 고강도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동안 이제 연금 개혁은 이제 공무원 연금 제도는 특별한 제도고 특수한 제도니까 따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전제 위에서 개선안이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공무원 연금이 꼭 국민연금과 다르게 또 일반 국민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이제 원초적 그 의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단 공무원 연금도 장기적으로는 예. 국민연금과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신규 공무원부터는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 산식을 적용해야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건 아니지만 네. 국민연금과 동일한 산식을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기존 공무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추가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 논리상으로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4.5 해서 이제 9%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미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그 공무원이 7%, 정부가 7%, 1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연금을 적용하게 되면 보험료를 14% 받다 9%로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그 부족분만큼을 또 국고에서 정부 보존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국고 보존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현행 공무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산식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저부담 고급의 책에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낸 만큼만 받는 네. 그런 균형 구조로 가면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공무원 연금이 이제 현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과는 다르지만 네. 낸 만큼만 받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혜택이 없는 구조로 바꿔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네. 것이 그냥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2016년에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사람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된다. 이런 표현을 봤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무원에 내는 돈을 10년 동안 43%나 올리기로 하신 거고 받는 돈은 또 10년 동안 34% 깎기로 하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 국민연금 산식을 적용하시니까 네. 그 보험료도 오히려 낮아지고 급여 수준은 낮아지만 보험료가 더 낮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험료도 올라가고 받는 것도 작아지는 그런 것으로 돼서 이제 결국은 낸 만큼만 받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공감이 가는데요. 이제 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이론이나 반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년 이내에 근무한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또 2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 이제 부담하는 금액과 받는 금액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퇴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 공무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보험료 올리고 급여수를 깎다 보니까 신규 공무원보다 오히려 불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투트랙으로 가는 이런 제도일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입직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직 공무원과 같이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신규 공무원과 같이 국민연금 산식을 적용해도 된다 하는 선택의 길을 갖다가 열어놓음으로 해가지고 그 불리한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많은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그냥 놔둬도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금 수급자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그 기존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7%에서 10%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3% 정도의 만큼 연금 수급자들도 재정 안정화 기여금이라는 명분으로 좀 납입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어려움을 갖다가 같이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국민연금도 사실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가치를 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갖다가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은 안 올려주고 물가 상승률 한 80% 정도만 올리는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하게 하는 그런 것도 이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급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 근로자하고 다르게 지금 연금 소득만이 유일한 소득이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렇지만 최소한 요 정도는 좀 힘드시겠지만 같이 공동 분담을 해서 국민 이해도 구하고 또 현재 재직자나 신규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높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에서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고강도다 보니까 여당에서 좀 요구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나요? 원래 이제 이 안 자체가 새누리당의 경제 핵심 특위가 있고 경제 핵심 특위 위에 공적연금 개혁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에서 저희 한국연금학회 연구팀 몇 명에게 전문가적 소견에서 이 공무원 연금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의뢰가 왔고 그에 대한 그 검토 결과를 갖다가 오늘 우리 연구팀에서 발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 대한 그 어떤 그 부담 수준 이런 것들을 많이 높여달라 이런 요구는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뭐 일반 국민들이 사실은 이제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가 484조 원이라는 보도가 이미 올 상반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연금 적자 관련된 재정 부담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보도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요즘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지금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여력도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은 더 여유 있는 쪽에서 조금 줄여주는 것이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나 국민 부담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재정 안정화 논의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일단 공무원 그 노조에서는 반발이 심한 게 일단 연금 적자가 심각하다고 하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정부 부담률이 낮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외환위기 직후에 공무원들이 대량 퇴직할 때 예산으로 써야 될 퇴직 위로금을 공무원 연금에서 전용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거는 뭐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요. 뭐 그 사실과 어떤 나라 다른 건 같은 어떤 건가요? 국가에 따라서는 공무원 연금을 네. 국민연금과 별도로 차별하지 않는 국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대부분 네. 상당수가 있고 이제 우리 관료제적 전통이 강한 일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 연금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또 보험료 부담을 많이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라들도 이제 복지 재정 부담이 늘어나니까 네. 다 축소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하고 아예 통합해버립니다. 내년에는 예. 이제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해왔는데 지금 추세는 이제 그런 그 특혜를 갖다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나라들도 과거에 너무 많이 줬던 것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없이 정부가 지금 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갖다 정상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사실은 그 나라들도 이제 미리 준비했으면 그런 부담이 없었을 텐데 그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들이 그 부담을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IMF 당시에 네네. 이제 그 외환위기 때 이제 공무원 대량 퇴직 때 예산을 갖다가 예. 전용했다는 건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이제 그때 대량으로 이제 퇴직을 하셨고 네. 퇴직할 때 퇴직 위로금은 별도 예산에서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대량으로 퇴직하시니까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이 많이 나갔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뭐 예를 들면 보통 때는 10,000명 정도 나가시던 것이 그때는 수만 명이 나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회했던 기금들이 다 네. 소진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미 그때 재정으로 이미 취약했었거든요. 네. 재정도 굉장히. 그리고 만약에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 돈 다 합해도 뭐 7조 내지 8조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7조, 8조는 큰 예. 돈이지만 지금 한 해 적자 보전으로 실제로 금년만 해도 2조 4천억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3조 또 훨씬 넘었어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 부분이 다 맞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 적자 보전한 금액을 다 합하면 그건 다 갚은 거나 마찬가지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연금학회가 내놓으신 개혁안 보면은 전체적으로 더 많이 내고 덜 받아가는 구조로 해서 형평성을 맞추자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젊은 공무원이나 하급직 공무원들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요. 또 이 상대적으로 볼 때 고연봉의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혜택은 그대로 또 누려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예. 과거에 이제 공무원 연금 급여수준이 높을 때는 그런 차등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네. 공무원 연금 급여수준이 낮춰지기 때문에 이제 좀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낮은 연금액이 작은 공무원을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그렇지만 그거에 이제 재정 중립 보완 장치가 마련이 돼 있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재정 중립적 차원에서 국민의 부담은 더 늘어나거나 더 줄어드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네. 그 부분은 공무원 가입자 단체 공무원 내부에서 합의되면 합의한 대로 가면 된다. 예. 그걸 갖다가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 내부에서도 소득 재분배를 하자는 논의도 있고 네. 또 하지 말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하자 말자고 할 때 또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제안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보고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 가입자 단체 내부에서 네. 합의해서 재정 중립적으로 그런 안이 만들어지면 그런 방식으로 가면 된다. 예. 그것을 꼭 반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손대지 않았고 내부의 그 의견 조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시군요. 네네. 내부 의견 조정이 되면 그 의견 조정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네. 국민 부담만 더 늘어나지 않으면. 근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어서 오히려 이 적자가 조금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이 개혁안을 적용을 하더라도요. 앞으로의 장기적인 적자는 또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그건 꼭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이건 재정 중립적으로 이 계산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가입자 중에서 상위 소득자와 하위 소득자 간의 소득 재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중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통합 부분이요. 이 부분을 살짝 언급을 해주신 걸로 제가 지금 들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통합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해야지 된다고 보시는 입장인가요? 지금 현재는 만약에 이제 국민연금과 바로 통합을 하게 되면은 지금 국민연금은 지금 적립기금이 440조 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정이 안 좋다고 하지만 2060년까지는 현행제도 그냥 가도 적립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적립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합해 보면 결국 국민연금 가지고 그 근로자가 낸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돈 가지고 공무원 적자를 메꾼다는 바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산식으로 가더라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맞지 않다.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연금도 2050년대 넘으면 적립금이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연금 역시 이제 신규 가입자, 공무원연금 산식을 적용받는 신규 가입자가 2050년 되면 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국민연금과 완전히 통합되더라도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어려움 많으셨을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논의가 잘 진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이번 개혁안을 직접 발표를 하신 분이고요.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을 생생경제에서 방송 최초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로펌. 생생로펌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파트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나도 기간 내 보수 요구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 이러면 난감해지는데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법률로 보장이 되는 기간이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택법상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률이 있으면 이 법률에서 어느 정도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위임위법이라고 하고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주로 시행령이죠. 여기서 이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주택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하자 보수, 이 대상의 하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각 시설 공사별 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드리면 세대 내부의 어떤 마감 공사라든지 창호 공사와 같이 간단한 이런 공사의 하자 부분은요 매우 단기간입니다. 1년 안에 이 책임 기간이 1년. 지나지 않을 때까지 이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보다 중요한 건 이제 뭐 내력벽이라든지 하중을 받는 기둥, 외벽의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그 책임 기간이 정해진 그런 상태죠. 그렇군요. 근데 이 하자 보수 문제는 이렇게 법으로 정해놔도 분쟁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 기간이 지나면은 보수를 받기가 어렵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최근에 이 아파트 하자 담보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일정 경우에는 건설사가 보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이제 그 하자 보수 기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어떤 보수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보수 기간이 지난 경우일지라도 보수를 해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어떤 아파트에 입주한 이 입주민들은 입주한 뒤에 여러 곳에서 이제 하자가 발생한 점 발견한 겁니다. 물이 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자에 대해서 그 보수를 해줄 것을 건설사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건설사는요 여기에 대해서 즉시 응해 줘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룬 것이죠. 그러면서 또 통상 하는 말들 하자인지 아닌지 뭐 정확하게 알아봐야 된다. 뭐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핑계를 들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담보 책임기간 만료를 이유로 입주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게 됩니다. 아주 잘못된 행동이죠. 그래서 결국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당연히 설립해야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입주자 대표 회의가 주체가 되어서 해당 건설사 그리고 보증사에 대해서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총 9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였죠. 그러면은 이 소송에서 결국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이겼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다 하자 보수 담보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많이 특별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이 부분 입증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네. 문제였는데요. 그 소송 과정에서 건설사 측은 입주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이미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난 것 이런 주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문제가 되는 하자는 책임 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원인을 달리 돌리는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입주자들에게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도 여러 가지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수 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범위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그 건설사가 아닌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별도로 감정을 해야 되고요. 감정이라는 것이 또 이 구조라든지 이것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거든요. 그럴 때 또 감정 비용이라는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발생하고 또 감정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 결과를 그대로 재판부가 모두 다 취사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죠. 예. 그러면은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했나요? 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건설사는 담보 기간이 지난 후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최소한 원고들이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입주자들이죠. 지속적으로 그동안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여러 하자가 담보 기간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상식적인 판단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 입증과 관련해서도요. 전문 지식이 없는 입주자들이 하자 발생 시기를 입증하는 것 자체는 매우 어려운 문제고 이것을 전문가 수준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에는 하자가 보증기간에 발생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 사실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입증하면 족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였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하셨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생생경제 월요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는 곧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